네, 현재 국내 증시는 조정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증권주, 오늘은 조정을 받지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쪽, 그리고 다 올랐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증권주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연구원님 오늘 이제 증권주 이쪽으로 이제 한번 짚어주시려고 나왔는데 또 오는 날이 장날이네요. 오늘 네. 장이 다 한꺼번에 빠지네. 뭐 이게 아니었어도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우선 이거 말이죠.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왜 개인들이 좀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예탁금, 신용잔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뭐 예. 그 말씀 주신 증시대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제 뭐 그냥 5조 원 단위로 좀 이제 라운드업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고객 예탁금은 현재 한 65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65조 되실 것 원까지? 같고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거의 한 지금 20조 원 정도에 육박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많을 때는 어디까지 보통 가죠? 사실 이제 신용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가 가장 최근으로 저희가 좀 이제 돌이켜 본다면은 코로나 때로 코로나 때.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예. 텐데요. 그때 당시에 대략 한 이제 25조 원 정도까지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어느 정도 신용잔고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목에 찼네요, 거의. 사실 목에 찼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룸이 아직은? 남아 있죠. 네, 룸이- 5조 원은 꽤 큰 금액이기 그러네. 때문에 25년도 20조 정도. 네네. 5조는 크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3,000포인트 외국인이 만들었다 봐야 됩니까? 개인이 만들었다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게 일단 뭐 순매수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뭐 순매수가 많았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넥스트레이드가 새로 생겼고 이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수급 주체별로 예. 이제 순매수 금액을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면은 있기는 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로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증시 참여는 그 굉장히 지금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국내 증시가 이제 뭐 오늘은 아니지만 그동안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같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결국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늘어나면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 손익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예. 후보 시절 때부터 좀 증시 부양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죠. 그래서 뭐 코스피 예. 5,000 포인트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동안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이제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가 조금 이제 그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이제 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증권사들의 펀더멘털은 그 자본시장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권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증권사 그 거래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율 보면은 뭐 거래 넣는다고 해서 저기서 큰 돈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왜 경쟁적으로 거래 자체는 그거 하잖아요. 주로 맞습니다. 어디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들이?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사들 수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네. 거래하시면서도 이거 수수료 너무 비싸갖고 거래 못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많지 없죠. 않으실 맞아요. 거라고 예.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개 증권사들이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이 경쟁 심화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수수료가 이제 주로 그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만 이제 그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 주셨던 신용 잔고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시면 신용을 예. 여기에서도 이제 이자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뭐 어떠한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변화들도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네.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니즈가 생기게 되면은 이 또한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방면에서 사실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증권사들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저 밸류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됐을 때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일단 금융주가 일단 뛰었고 그때는 그래도 증권주가 바로 같이 가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이번 랠리에서 증권주 뭐 심지어 생명 보험 뭐 이런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까지도 왔는데 그 중에서도 미래에서 말입니다. 이쪽이 유난히 어떤 그 회사 차원에서 그걸 보여줬나 봐요.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뭘 불쏘시개를 제공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나요? 사실 이제 그 작년부터 증권사들도 밸류업 공시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밸류업 공시를 했었던 회사는 사실 키움증권이었고요. 키움. 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이제 금융사들도 이어서 밸류업 공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공시를 당연히 했습니다. 내용은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매년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연간 이제 그 1,500만 주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럼 뭐 미래에셋증권 포함해서 다른 증권주들 실적 전망이 좀 어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감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었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배당금이라던가 분배금 수익이 1분기에 일회성으로 좀 많이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요. YOY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지금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금융사들이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예. 사실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사들의 자본 규모 자체가 네.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마 뭐 그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들 뭐 초대형 IB 하려면 뭐 자기 자본 뭐 3조 원 필요합니다, 뭐 4조 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증권사들 자본이 거의 지금 뭐 대형사들 기준으로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한 3조 원 하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은 7조 원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기 자본이 늘어난 거에 맞춰서 이 캐피탈 게인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과거 대비해서 좀 다각화가 되고 있고 기초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권사들 덩치가 많이 커졌구나.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오호,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임 연구원님 아무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워낙 뭐 다들 심한 거는 뭐 몇 배가 났으니까 단기간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증권주. 증권주요. 예.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상 놓고 봤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20에서 25% 정도의 업사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이제 타겟 PBR을 0.8배에서 1배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0.6배에서 0.8배 수준의 각 증권사마다 이거는 이제 그 PBR 레벨은 다르기는 네네. 한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아직 있습니다. 0.8에도 못 미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네네. 아하. 예. 그러면 뭐 증권주 얘기를 하셨는데 또 보험주가 있잖아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주보다는 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섹터이기도 한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쉽게 손이 안 가기는 합니다. 어렵죠. 예. 은행은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자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텐데 약간 이제 보험은 뭘 보고 사야 되냐라고 예,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험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업종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하냐라고는 하시지만 지난 15년, 17년을 돌아보면은 보험사들의 신계약 규모는 3배 이상 늘었어요. 오. 보장성 신계약 기준으로요. 네네. 이거는 이제 건강 보장형이라고 해서 뭐 암 걸리면 이제 보험금 드립니다. 암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그 치료비를 이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품들인데요. 이런 이제 곳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보험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암 걸렸었을 때 이제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뭐 처리가 되기도 하고 사보험의 영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들 많이 인지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기술 발전이 많았죠. 뭐 표적 항암 치료제도 나왔고 뭐 이제 그 중입자 치료기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에 대한 이제 가입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그 회계 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제 다른 금융업종처럼 뭐 가치주다라는 이제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주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코로나 이후로 사실 뭐 연봉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왔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예. 월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기는 예. 하고요. 예. 네, 최근 들어가고 좀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배경은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은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없습니다. 예?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을 못 하는 거죠. 아, 예. 아무리 뭐 이제 성장도 나오고 뭐 돈도 잘 벌고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이 금융업종이라는 특성상으로는 예. 조금 이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차별화된 그런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네.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도 DB손해보험을 한번 언급하셨던데 이거는 거의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네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 생명보험주들이 조금은 조정이 좀 보입니다. 이게 미래에서 증권하고 미래에서 생명은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임 연구원님 금융 쪽으로 다 짚어주시니까 야, 이 메리츠 금융지주도 진짜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에 약간 이제 주춤하는 그게 있고요. 금융지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은행은 제가 은행 커버를 커버 안 하지 않기 하시고. 때문에 제가 일반 뭐 그 신한 KB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커버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뭐라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홈플러스 사태가 좀 이제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보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제 그러면 그래도 한번 증권보험 이쪽에 마지막에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네요. 최선호주. 최선호주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요? 네. 최선호주는 지금 그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DB 손해보험을 DB.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E가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 네. PBR은 여전히 지금 0.9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험업종 내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대략 이제 6%대 초중반 정도로 봐주시면 되실 텐데 충분히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매력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뭐 그렇게 최선호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배경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뭐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갖췄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일 증권사가 아니라 그 계열사로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뭐 이제 P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익 체력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사실 지금 그 자본의 복리 효과가 가장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저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는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발행업 라이센스를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발행업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조달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이익도 같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밸류 공시도 좀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익도 늘어나는데 주주환원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증권사라는 측면에서 삼성증권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임명훈님 말씀하셔서 한국금융지주하고 삼성증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엄청나네요, 이거. 아니 한국금융지주는 저기 5월에 30% 올랐는데 지금 6월 들어서도 20%. 삼성증권은 지금 뭐 3개월째 10%대, 12, 13 뭐 이런 식으로 와 이걸 쫓아가라고요. 뭐 증권주들은 다 지금 그렇게 오르고 지금 있어서요. 증권주들은 다 이 정도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야 조정도 없다. 그냥 계속 간다. 뭐 하루 이틀 단기 조정까지 제가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저는 뭐 펀더멘털을 가지고 말씀을 펀더멘털을 드리는데 가지고? 예, 펀더멘털로는 충분히 지금도 정당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 설명드리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